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과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0.79% 내리면서 2,42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볼게요. 역시 내리고 있네요. 0.64%까지 내리면서 862선으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 사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외 이슈를 진단하는 코너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 이현민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슈 진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먼저 저희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 뉴욕 증시가 2분기 첫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트럼프의 아마존 압박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2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필두로 위험 회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뉴욕 증시가 조금 어제 아마존 때리기 또는 미국, 중국의 무역 정책 우려에 좀 출렁이었다는 이런 이슈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 거래일이 2분기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 큰 합세 출발 내용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자 상거래 업체 중 아마존 최대 큰 업체죠. 이런 아마존 업체의 계속 지속적인 공격 발언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제 조금 보복 관세로 인해서 이제 무역 전쟁 우려됐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마존이라는 업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전 세계에서 일단 최대 전자상거래인 업체입니다. 네, 이러한 아마존 자체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좀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일의 경우에도 좀 공격적인 발언으로 5.21% 정도 일단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뭐 바보들이나 이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만 우편 시스템에서 잃는 돈을 일단 아마존을 통해서 일단 번다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좀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완전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매업체들은 도체수적 문을 닫고 있고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 29일과 30일이죠. 이제 주말간에도 계속 이슈가 됐었던 문제고 미국 우편 시스템은 아마존 택배를 배달할 때마다 평균 1.5달러씩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런 우편 사기는 좀 중단되어야 한다고 아마존은 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에게는 좀 악재가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런데 중국과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완화된 모습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려가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제가 소식 이슈 자체를 좀 완화되었다는 내용 자체를 일단은 안내를 드렸다가 이제 전일의 경우에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결과나 이제 종결이 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러한 각국 정상들이 일단 발언에 따라서 또는 정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증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일단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 보복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일단 산하에 관세 세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이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 관세를 일단 부과하기로 일단 밝혔는데요.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일단은 조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과일 등 120여 개의 일단 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보복 관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을 겨냥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에 이어서 지금 500억에서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25%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란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무역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 이제 보복 전쟁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이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 이슈에 조금 대응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서 현재 유가까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전일 일단은 유가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이제 전거래일 좀 하락세를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국제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험자산, 일단은 회피 영향이 일단 제일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은 이제 평소보다 일단 25%가량 일단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살짝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증시 우려에 따른 일단 좀 관망세가 늘어졌다는 부분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우리 이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 뭐 증시에 따라서 이제 뭐 시황 등이나 이제 많은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유가 상승과 일단은 증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일단 큰 영향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좀 비슷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서 일단 상관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은 유가 자체가 예전에 이제 고유가로 수익 창출을 많이 했던 중동의 나라들과 그리고 러시아 등이 일단은 이러한 수익 창출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일단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실 이제 업체들도 일단 원유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해지면서 세계 증시에서 일단은 이제 비중 자체가 좀 영향이 높았었는데요. 다만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오일머니가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으로 일단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안전자산으로 일단 회피하는 영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최근 한 1, 2년 정도에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수익 창출에 대한 이러한 투자금 자체를 다시 한번 증시에서 일단은 투자금을 높여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하고 일단 텍사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같이 차트를 비교해놓고 5년간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좀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유가의 상승 자체는 곧 수요의 증가이고 이러한 기업 생산량의 증가 또한 이러한 이제 기업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조금 뒷받침된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좋으면 유가도 일단은 다시 한번 같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고 증시가 좀 악재가 나왔을 때는 유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같이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는 계속 강한 상승장을 보여왔습니다. 65달러까지 거래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당분간은 일단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제 증시 흐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일단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계속 위아래로 좀 큰 제한된 진폭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 랠리를 펼쳤던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유는 미국 이란 간의 일단 갈등 우려하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일단 감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제
산유량 감소, 그리고 사우디 감산 활동 표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조금 좀 짧게 축소해보자면 한 3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일단 강경문장인 존 볼튼 안보수장이 일단 내정이 되었죠. 일단 볼튼 보좌관의 임명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 일단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남미 최대 산유국인 일단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일단 감소가 일단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이후부터 일단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계속 산유량을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산유량을 지속적으로 또 감소했던 부분이 일단 두 번째 이유로 일단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일단은 오펙과 비회원국의 감산 참여국들의 2019년도에는 일단 감산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단은 칼리드 알팔리 석유부 장관 자체가 일단 발언했던 이런 의사표명 자체가 일단 이러한 이슈로 해서 최근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유가랑 증시와의 일단 관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따른 또 하익 실현 매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투자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좀 추후에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가지 이슈 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이번 가이드는 기초가 곧 기법이며 심리가 곧 수익이다입니다. 네, 기초가 곧 기법이며 심리가 곧 수익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조금 못했어요. 근데 네. 기초가 되지 않아서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역시 매매에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높은 기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식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높거나 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댈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쉬운 부분부터 일단 찾아가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초가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나만의 투자 원칙, 이러한 것들이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다른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보다도 기법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서 이제 안정화가 됐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위축되는 경향들도 보입니다. 왜냐?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떠한 차트에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높아졌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로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확률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곳에서 들어가고 이제 청산할 곳에서 청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차트의 경우에는 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장이 만들어진 것이 수익을 기법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수익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로 또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와 그리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매매 전략을 또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오늘의 매매 전략 그리고 오늘 흘러가게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거래 움직임부터 해서 이제 시황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일 유로화는 일단 이스터데이 휴일로 일단 좀 거래가 한산했던 가운데 무역전쟁 우려 지속과 그리고 기술주의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 영업일 대비해서 일단 0.24% 하락한 1.2302달러로 일단 기록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일단 무역전쟁 현실화 우려와 그리고 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로 인해 달러가 좀 약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로화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전거래일 쉽게 이제 1.234 라인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시가와 고가를 높여가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매수세로 일단 상승 시에는 1.23880 라인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전거래일 고가에서 1.241 라인까지 일단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당일 저가였던 1.2359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전거래일 자체에 일단은 강하게 하락세 여부 등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은 20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 자체를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제 300틱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00씩 차트에서 일단 방향을 잡으면 20선에서 눌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하락세도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는요. 항상 이제 무너진다 해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20선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시에도 한번 눌림 자체를 좀 20선 기법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5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강한 하락세 자체를 나타냈었는데요. 전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아시아장에서 일단은 러시아와 오펙 간 감산 합의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잠깐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시아장에서 상승했던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65라인 중반대를 일단은 쉽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일단 하락세로 나타냈던 부분은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 128개품에 대해서 일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졌고 또한 이러한 무역전쟁 우려 자체가 일단 좀 심화되는 분위기로 일단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 우려 등과 그리고 이러한 좀 증시 하락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익실현 매물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일단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금일 아시아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이러한 식으로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250픽 정도 움직임을 보면서 좀 강한 흐름에 따른 아시아장에서 지금 일단은 저가 헬스가 일단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매주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사이 이제 수요일에 밤 한국 시간은 11시 30분이죠. 원주시고 갈때에서 일단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는 좀 감소세로 일단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지만요. 실제치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일 일단은 시가하고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세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내렸을 때 63라인대가 일단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63라인 부분에서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전거래 저가인 62.80 라인 부분을 잡아주시면서 매수 대응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는 게 유리하냐? 1차적으로는 일단 63.75 라인, 77 라인까지 일단 봐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는 64.90 라인까지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뷰로 일단은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저가이자 금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을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는 62라인 때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지속적으로 아시아장부터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어제 달러 약세 흐름과 그리고 어제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골드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골드의 경우에도 전일 일단 기본적인 진폭보다는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일 고점 자체를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시가하고 저가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오면서 1339라인과 1335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가 라인이 1345라인 자체가 안착할 시에는 다시 한번 전거래일 고가 라인까지 1차적으로 1349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1353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매수 대응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가 안착되면 매수 대응을 다만 시가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좀 짧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요즘 최근에 제가 크게 방향성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나스닥이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강하게 한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수세로서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나 지금 무리한 투자보다는 유럽장과 미국장이 일단 열리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때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일 좀 큰 하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는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지지 그리고 저항 라인까지 모든 수치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는데 다시 화상으로 좀 뵙게 돼서 아쉽습니다. 우선 어제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중국장, 전일장 시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중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소폭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국장 하락세 자체가 뭐 이 정도는 뭐 평이한 수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장이 이제 개장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좀 투심이 조금 냉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소폭 하락, 약보합이죠. 0.18% 마이너스 0.18%로 3,163포인트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가 0.1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창업한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이유는 뭐 어제 이제 제가 저 차이나 이슈 가이드에서 저희가 항상 가장 발빠르게 먼저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중국에서 무역 보복 조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들은 이제 서로 준비 중일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표 자체가 조금 안 좋았어요. 민간에서 발표한 차이신 제조 PMI가 이제 4개월 내 최저치, 뭐 4개월 정도 최저치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51일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50을 넣으면 이제 좀 괜찮다. 50을 이해하면은 뭐 제조 구매 담당자들이 별로 안 좋게 본다, 이런 상황인데 50을 일단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시멘트, 석유, 석탄, 전기, 바이오 이쪽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제조, 전자부품, 그다음에 전자 IT, 호텔 관광 이쪽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 알아봤는데요. 지금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4개월의 최저치라는 부분이 확인됐지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는 멘토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미국의 철강 광세 폭탄에 맞대응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꺼내든 맞대응 카드의 주요 관세 대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판벨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다뤄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3대 호텔 체인이 가파른 매출 급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 포화 상태에서 중급 호텔로 눈을 돌리면서 성장을 이끌어낸 건데요. 자세한 소식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본부장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 이제 트럼프와의 판벨트 경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 전에도 아주 많이 설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이제 중국은 돼지고기, 과일 등에 이제 좀 관세를 부과한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일단 한 번 주고 한 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 규모 차이는 중국은 제재안이 상당히 좀 규모가 작아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작습니다. 근데 더 아픕니다. 미국이 더 아프죠. 네, 미국은 더 중국에 엄청난 많은 제재를 했지만 사실 돌아오는 거는 더 아프게 돌아왔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판벨트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중국 이제 고유관세 대상이 이제 전부 다 이 판벨트라는 건데, 반면에 이제 미국산 콩, 원래는 미국 대두를 직접 타겟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로 중국이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중국 대두는 관세에 넣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은 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카드도 상당히 아프거든요. 이 아픈 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의 여지를 조금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중국이 굉장히 트럼프를 좀 저격했네요. 근데 어제도 이 소개를 했었지만 오늘도 이슈를 잠깐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중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흔들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다양한 각도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흘러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의 변수가 좀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미국산 콩은 좀 제외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제 맨 처음에 아침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우리가 중국에서 조치가 발표가 나올지 대한 예상을 해보면 다음 넥스트가 좀 나오거든요. 다음 넥스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글로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가 좀 올라오는 수준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데 어제 사실 미국 중국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만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서 미국이 오히려 지금 놀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쪽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전염되는 이제 약간 그런 흐름이긴 한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좀 다양하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4월 초 증시를 아주 결정지을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규제 책은 서로 비슷하게 나올 건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올 건데 과연 시장 반응이 어떠냐거든요. 시장 반응. 근데 시장 반응이 조금 사실 좀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지 조금 시장 반응이 좀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이 협상이 조금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이 미국산 콩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좀 협상 카드가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협상 카드긴 한데 좀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요. 일단 이제 2차 공격,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을 2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로 지금 돼지고기,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농산물,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대응하면 1차고요. 미국이 대응하면서 2차는 뭐겠냐라고 봤을 때 관세 품목을 좀 약간 확대 지정하고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2차 조치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국 제조 2025 어제도 소개드렸죠. 중국 제조 반도체 얘기 들으면서 제조 2025 플랜에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실행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2차 공격 전 이제 4월 협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단 협상을 하는 상태에서 뭔가 안 맞으면 미국에서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를 일단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가요, 서로 간에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수출 수입의 1, 2위고요. 미국도 역시 중국이 이제 수입이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지금 최근에 미국이 지금 오일이 많이 나고 있는데 오일을 지금 중국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동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지금 투자 심리 상태로 지금 안 좋은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 이거 아니면 딴 거 쓸 거야 라는 생각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싸워볼 수가 있는데 서로 대체제가 많이 없습니다. 대미 수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미 수출은 주로 저가 소비재고요. 그다음 반면에 미국의 대중 수출은 자본재, 첨단 제품, IT 제품 이런 거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대체제가 많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미국이 오히려 선택권이 더 없습니다. 저가 소비재에서 조금 더 눈을 돌릴만한 데가 없거든요. 중국은 자본재, 첨단 제품 이런 부분을 사실 눈을 살짝만 돌리면 한국이 보이거든요. 한국이. 예. 한국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약간 협력 관계가 아니었냐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호텔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중국에 3대 호텔이 있습니다. 3대 호텔인데 이 3대 호텔이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
상당히 많은 성장을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호텔로 이제 시야를 조금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중국 호텔 왜 시야를 돌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포화 상태겠죠. 중국의 3대 호텔 체인업체가 이제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3대 호텔이 뭐냐? 진장구펀, 서이루그룹, 그 다음에 화주호텔,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뭐 거의 삼국지처럼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그 중국의 삼국지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호텔 쪽으로 약간 선회한 이유는 이제 기존의 이제 호텔 시장은 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익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파른 성장사에서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호텔에 패권을 두고 이 세 개의 회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좀 힘든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 호텔 지금 패권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진장구펀이라는 이제 중국 이제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상장사입니다. 다 상장사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상장사인데 중요한 건 이 진장구펀 같은 경우 상해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상해 국제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름이 좀 다르니까 진장구펀으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이제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진장구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지금 매출이 27%나 급증을 한 상태고 서이루그룹은 약간 좀 더 약간 호텔명이 좀 달라요. 관광호텔이라서 이름이 끝에 관광호텔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약간 좀 이름 찾기가 좀 힘들다. 이건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릴 텐데요. 서이루그룹 같은 경우는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주호텔은 근데 다만 체크해 보셔야 될 게 화주호텔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화주호텔 역시도 매출이 25%나 좀 급증한 상태. 순이익이 중요한데 이 순이익이 무려 53%나 급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객실 감소폭이 좀 드다. 그러니까 어디도 똑같이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똑같지만 이게 그 테이블이 늘어나거나 객실이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나요. 왜냐면 그만큼 수용하는데. 근데 이 객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실속중 시장마저도 약간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가냐면 고급 프리미엄 호텔, 그 다음에 최저가 실속형 호텔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중간으로 돌리자. 중간 쪽을 좀 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M&A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호텔 중에서 어디 호텔에 묵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이나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가이드를 또 정리를 해 주실 건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꽃피는 4월. 꽃피는 4월이죠. 꽃피는 4월. 하지만 아직은 꽃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4월의 시작은 꽃샘추위. 네, 벌써 꽃이 피고 있긴 한데 사실 좀 저녁에는 아직 춥잖아요. 증시도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녁에만 추웠으면 좋겠는데 낮에 추워서 이게 문제인데요. 낮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 우리나라 시간 낮에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하고 이 낮에 좀 안 추웠으면 좋겠고요. 저녁에는 좀 추워도 돼요. 저녁에는 당연히 되게 춥게. 그러니까 옷도 좀 껴입고 다니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꽃은 많이 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고 여의도 근처 보시면요. 지금 저희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데, 벚꽃이 만개에 있어요. 근데, 벚꽃이 만개했다고 무리하게 꽃을 따려고 하다가는 지금 현재는 조금 큰일 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어느 정도 약간 추위가 좀 가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꽃샘추위,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꽃샘추위 같은 경우가 가면은 정말 따뜻한 봄날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꽃샘추위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쇼크만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그러니까 워낙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대책이 나올 때 그날 하루하루에만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사실상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본연의 펀더멘탈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보물 주식시장에 또 빗대어서 이렇게 멋진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망 투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기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 계시는 유망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아니, 호텔을 소개했으면 호텔을 하지 왜 갑자기 다른 종목이냐 할 수 있습니다. 저 복선제약을 가져갔는데요. 호텔 관련주 3사가 다 이제, 하나는 나스닥에 있고요. 아까 제가 화주호텔은 나스닥에 있고, 나머지 이제 2개 1, 2위 회사들은, 상해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타이밍 잡아가지고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오늘은 복선제약. 지난번 화동제약에서 제약바이오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게 화동제약이고요. 화동제약은 2017년에 연간 매출액이 이제 185억 위안, 그리고 27%가 증가했습니다. 손익도 11%가 증가했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핫이슈인데 중국도 역시 핫이슈입니다. 왜냐면 아파도 중국은 우리나라는 아파봐야 한 5천만 인구니까 아픈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아파도 대륙 스케일로 아파요. 상당히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고령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게 더 심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3개 신약을 포함한 8개 약품의 임상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상당히 좋죠. 8개 라인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하기도 힘들죠. 보통 우리나라 지역사 같은 경우는 8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이쪽에서 한두 개 정도만 잘 성과가 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복선제약의 무서운 점은 최근 5년간 R&D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증가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선제약이 가지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 매우 높고, 현재 복선제약도 이쪽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제 복선제약 차트입니다. 복선제약 차트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쭉 상승 추세 쭉 그리고 왔습니다. 쭉 그려왔는데, 지금 상승 추세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주요 저항 라인인 52 홍콩달러 이쪽 라인을 지금 현재 격차지는 구간인데, 이 부분 이제 우리 삼각 추세대 상향 돌파 기법 있잖아요. 삼각 추세대 상향 돌파. 예, 삼각 추세 상향 돌파 기법으로 이렇게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왔다. 그래서 매수가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웬만하면 중국 주식 종목을 얘기 드릴 때 매수가를 바로 현재가에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복선제약은 바로 현재가 48.200 홍콩달러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43.710, 1차 목표가는 이 정고점 라인입니다. 이 정고점 라인인 54.400, 2차 목표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PER에 약간 좀 덜 줘도 덜 줘도 한 60 홍콩달러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2차 목표가를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기업으로는 복성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주는 지금 제약주지만 헬스케어 사업까지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글로벌 슈퍼스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선주 멘토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코인 시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비트 기준 이제 9시 시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00만 원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76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이다는 소폭 오른 167원대 9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나머지도 뭐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퀀텀과 리플, 네오도 뭐 크게 뭐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 순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게 이제 비트코인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00억 원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3위, 1위였던 스톰이 3위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00만 원 이하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순위를 보니까 그로스톨 코인이라는 새로운 코인이 올라온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오늘 짚어볼 이슈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PSP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인 시도를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는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 2일에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는데요. 그곳에서 국내 대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인재 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속속 등장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참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주멘토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메신저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끼어들었는데요.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이제 라인 그리고 카카오톡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어떤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플러스가요,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인 언블락을 설립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4월 2일 밝혔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를 이미 설립을 했죠. 두 회사가 이제 뭐 메신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큰 이코노미 설계라든지 엑셀러레이팅 투자 및 육성, 뭐 암호화폐 마켓 리서치 등 블록체인 분야 전문 인재를 발행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고요. 여보세요? 네, 지금 현재 잠깐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손주멘토님. 네,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현재 해외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0.48% 오르면서 6,424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0.47% 오르면서 2,587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볼게요. 네, 선주멘토님. 네, 죄송합니다. 연결이 끊겼네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라인은 언블락 출원과 동시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 설계, 엑셀러레이팅 등 투자 및 육성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일본에서 기존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넘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대출과 보험 등 다양한 핀테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그라운드 X는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출시한다고 했고요. 또 암호화폐 거래 시장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X를 통해서 블록체인 개발자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카카오와 네이버밖에 안 쓰거든요. 이 관심인 간이 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메신저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뭐 이미 글로벌 이제 메신저 업체들은 뛰어들었죠.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텔레그램인데요. 2월과 3월에 각각 ICO 공개를 해서 지금 17억 달러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이제 17억 달러는 꽤 큰 자금인데 이 자사 코인 그램과 또 자체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인 톤 개발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이 메신저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라든지 송금 시스템 이런 걸 탑재할 계획인데요. 만약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가상화폐
통화를 이제 주고받고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개료 없이 물건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차차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먼저 시장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겠고, 메신저로는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ICO,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좀 쉬운데요. 보통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IPO 대신에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좀 손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ICO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신한 기술을 이제 구글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오픈할 때 무료로 풀어가지고 자신의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 공개 대신에 자금 모집 ICO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나 기술을 블록체인과 함께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싱가포르와 스위스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그 외신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구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같은 시도가 늘어날 만큼 확실히 이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더 카카오와 라인이 이걸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SNS 역할을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뛰어들음으로써 이런 수요를 다 좀 흡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금 모집 방식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다른 외신 플랫폼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중간 절차를 거치는 복잡한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도 그렇고 자체 플랫폼을 쓰겠다는 카카오의 의지, 그리고 또 암호화폐 거래나 또 엑셀러레이팅을 하겠다는 라인의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와의 결합된 부가적인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대중화된 이더리움 같은 그런 외신 플랫폼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코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자. 네,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가이드를 주셨는지 설명도 해주셔야겠죠? 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이미 기존의 IT 시장을 점령한 글로벌 회사들을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선정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제 사회 경제학적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 이 핵심을 잘 잡아서 다양한 서비스, 그중에서도 카카오와 라인 오늘 소개도 해드렸는데, 이 카카오와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고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저희 손주 멘토님이 또 오늘도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제 라이트코인을 설명을 해주시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손주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자, 오늘 라이트코인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플랫폼이라고 해서 라이트코인이 또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가장 게임 유저들을 많이 보유한 스팀에서 이제 라이트코인을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라이트코인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라이트페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동생이라고 하죠. 이제 라이트페이가 비트페이처럼 라이트페이를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기업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결제에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보다 나중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트코인이 나온 만큼 좀 더 빠르게 결제가 되고 또 손쉽게 좀 이용할 수가 있는 통화로서의 가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망이 구축은 되어 있으나, 근데 아쉬운 점은 지플카드와 연동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 대비 차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 사업 추진을 좀 카드사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도입하려면 소형 카드사와의 제휴 또는 사업적 인수 과정을 통해서 직접 운영 방식이 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계획들은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기업, 기술적 여러 가지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통화로서의 가치를 더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 제휴를 좀 더 많이 맺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다는 전송 속도가 4배 빠르고 또 발행량은 4배 더 많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돼서 가장 게임 유저가 많은 스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라이트페이가 모바일 앱과 비자 카드를 사용 가능한 곳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에 같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트페이 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인을 즉시 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라이트 코인 창시자인 중국 사람이죠. 찰리 리라는 사람이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라이트코인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이것들 때문에 또 폭락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트페이가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까지도 여파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플카드와의 그런 결제 시스템 도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도 풀어나갈지 이거에 중점이 돼서 이것들을 많이 잘 해결해 나간다면 라이트코인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선주 멘토님의 라이트코인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주 멘토님, 오늘도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